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행운론 학원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호일명 선생의 그 유년유월법, 대운유년유월법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호일명 선생, 사형거사, 광년거사 이 세 분의 유년의 시작과 끝 이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호일명 선생의 이론을 중심으로 좀 깊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걸 다시 약간 정리를 하면 시작은 전년 신월, 그러니까 미월 이후, 하반기죠. 전년 하반기 이후에 기는 당년과 연결된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시작되는 지지나 천간이 당년도에도 있으면 전년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중단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충하는 월에 중단한다. 다시 일어나는 시기는 동일한 그 간이나 지가 당년 내에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익년에 충하는 월에 마친다. 완전히 종료한 때는 바로 익년이죠. 익년. 그러니까 두 번째 충하는 월에 마친다. 이게 요지였죠. 자, 호일명 선생의 어떤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지금 1절에서는 주요 개념, 그 다음에 유년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실제 사례 이런 정도로 보겠는데요. 자, 천도, 지도, 인도 이런 개념을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천지인. 단 여러 가지 그 언급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히 호일명 선생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만 보겠습니다. 월은 년에서 시는 일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년월이 한 그룹, 일시가 한 그룹으로 흔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국류를 구분할 때는 음양으로 또 나눌 때 일과 년이 양, 그 다음에 시와 월과 시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년월은 어떤 공전 측면, 공간, 일시는 자전 측면, 시간을 표시하죠. 년월은 왜, 일시는 내. 년월은 어떤 계절, 1년 단위죠. 일시는 하루, 시간 단위입니다. 다만 시간이 어떤 자연의 어떤 순환 법칙 여기에 맞춘 개념인지는 논란이 있죠. 월을 보면 월이 모여서 년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시가 모여서 일이 되는 건 당연한데 월의 어떤 순환 법칙이 항상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4개가 모이면 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 어떤 주기성 법칙이 있는가? 그것이 12개가 모여서 하루가 된 그게 어떤 규칙을 띠고 있는가? 여기 12개월이지만 계절 사상으로 계절을 구분한다면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소양시, 뭐 소음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의 어떤 규칙성, 어떤 순환성 이런 것들 사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주팔자 이론을 발명한 사람이 끼워 넣은 개념. 년월일은 발견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자연 규칙의 발견. 그래서 시를 그냥 주야 이렇게만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의 이치에는 부합하죠. 그렇지만 이걸 12개, 24개로 쪼갠 것은 다분히 인위적이죠. 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월리 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사정, 사맹이죠. 음간이다, 음간. 그리고 오행은 목화토금이고 토는 오에 기숙한다. 오. 자, 오, 묘유. 사생, 이것은 사편이라고도 하는데 양간이다. 임해에는 무토가 없는 걸로 무가 있으면 본기를 극하죠. 임수를. 그래서 여기에서 본기를 극하는 장간은 없죠. 그래서 장간 배열의 원칙상 해에 무가 있지 않다. 신에는 무가 있습니다. 잡기는 사고가 잡기죠. 진술충미. 그런데 인원이 대략 2, 3개를 가지는 경우 통상은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상생하는 관계가 가능한데 본기가 지금 중기를 생하고 중기가 여기를 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진만은 예외다. 보면 자, 수를 볼까요? 정생무, 무생신, 축은 기생신, 신생계. 맞죠? 진은 왜 예외일까? 진은 수생목, 목국토가 되네요. 중기가 본기를 극하죠. 이것을 우리가 역이라고 표현할 수 역. 거스른다. 통상은 중기가 본기를 생하는 거죠. 순이죠, 순. 왜 진만 이렇게 될까요? 진은 음양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음양이. 선천으로는 양이죠. 왜 그러냐면 선천에는 토극수 하니까요. 토극수. 양기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후천 기점은 바로 장간 작용을 의미하는데 후천 기천의 의미죠. 목극토 하니까요. 수생목, 목극토. 그래서 목극토가 음을 돕죠. 수음을 제지하는 토를 목이 극하면 수음이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이 후천 기점 음입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 기점이 서로 다르죠. 음양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계절별로 봐도 목령에서 화로 가는 이건 음이죠. 목은 화는 양입니다. 그 진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보면 일기가 불순합니다. 일기 갑자기 무슨 추웠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치고 진은 이 진도 되죠. 그래서 진은 진월만 좀 특수하다. 장간의 배열이 천간의 작용 법칙과 지지의 작용 법칙. 천간 작용 법칙은 생을 보면 양도 생하고 양생양, 음생음도 가능합니다. 본래는 이런 봤죠? 이렇게 이렇게 동기간에 작용하면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동이 발생, 움직임. 이렇게. 그런데 양생음, 음생양하면 중화를 이룹니다. 중화. 일종의 이것은 정입니다. 정.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만 이렇게 한 양생양, 음생음 같은 동기간에 생을 하면 편중되어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우리 명리학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은 움직임이죠. 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양, 음극음이 돼야 편이 되는 거고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음이 양을 극하는 것, 극해도 동이 발생하지 움직이지 않다. 힘이 약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연구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주팔자에서는 양이 하나만 있는 경우, 그럼 음이 양한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예외도 있긴 한다. 양이 음을 극하는 것은 합극이죠. 합극. 이것은 극은 극이 돼 천간오합입니다. 합화하면 양자 이롭고 합반은 양자가 손상한다. 합화의 조건은 양 당사자가 상합할 때 주변에 천간 지지에서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합화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합화와 합반의 중간인 합주만 되어도 모두 손상을 입는다. 생극관계에서 합이 있으면 먼저 합으로 돌아간다. 이걸 주의해서 우리가 일단 사주팔자 볼 때 간단합니다. 천간에는 합을 부로 간합을 보죠. 간합. 그리고 대운을 쭉 봐서 간합하는 대운. 그것이 한운. 어느 주와 어느 주에 있는 글자와 간합하는지. 그래서 마침 유년기에 년월에 있는 글자와 간합하면 그대로 그 작용을 읽어주면 됩니다. 지지의 작용 법칙 마찬가지입니다. 오화가 유금을 극할 때는 양극음일까? 흔히 자오묘유는 서로 바뀌었다고 하죠. 자오는 이것은 실제로 양, 실제로 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극유는 음극음이라는 건 아니고요. 지지의 상극의 본질은 인원으로서의 음극이에요. 인원, 지장간. 양극양이죠. 그러니까 오는 지장간을 보면 정화죠. 그래서 유는 신금이니까 그래서 음극음이다. 합은 양자 모두 감약된다. 극을 입는 일방이 더 약하다. 지체된다. 묶인다 이런 거죠. 합은. 합에는 또 암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과 축은 암합이죠. 본래 암합은 크게는 본기만 봅니다. 본기. 갑기. 그런데 그 원천을 보면 지장간의 완전한 상합이죠. 그래서 인에는 무병갑이 있고 축에는 개신기가 있습니다. 무와 개, 병과 신, 갑과 기, 완전한 합. 이런 것이 본래는 암합이죠. 그래서 해와 오도 암합입니다. 근데 묘신, 예를 들어서 묘신. 본기만 보면 이것도 암합인데 을과 경이죠. 완전한 암합은 아니죠. 충도 감약되고 그의 영향보다 크다. 호일명 선생은 형충파를 보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요. 형충파를 이용해서 어떤 사주팔자를 해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천간 지지간의 작용 법칙. 천간은
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지지도 천간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건 주로 동주 작용을 보는 거예요. 동주 아니면 뭐 연결. 그래서 우리가 통상 천간은 천간 간에 작용하고 지지는 지지 간에 작용을 하는데 천간과 지지도 동주라거나 연결되는 경우는 상호작용한다. 이것은 호일명 선생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간으로서 인체의 각 부위를 추상한다. 갑, 담, 을간, 병, 소장, 정심, 무위, 기, 비장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음과 양은 서로 표리이다. 표리. 만약 양이 상하면 음도 다소간 상한다. 십신의 획분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아시는 거고요. 십신의 선천심성이란 십신의 구체적 왕세를 논하지 않고 십신이 선천 중에 구비한 심성, 일종의 기륭 중립적이죠. 고유 특성입니다. 고유 특성. 고유 특성. 우리가 고유 특성을 태극점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고유 특성을 가지고 일단 태극점을 정하면서 그 후에 그 태극점의 희기를 그 고유 특성을 갖는 십신의 희기를 판별한 후에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육친 같은 거죠. 본래 이 고유 특성을 우리가 논할 때는 길, 흉, 희기, 중립적이었죠. 중립. 그런데 희기를 판별한 후에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정인하면 모친, 교양, 뭐 부동산, 가구, 졸업장, 윗사람 이런 것들이 선천적인 의미죠. 그래서 모친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희기를 판별해야 그걸 볼 수 있고요. 단순히 모친 하면 태극점이 정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교양, 모친, 정인. 독상, 상을 읽는 것, 명주의 성격 등인데 반드시 이용된다. 자, 육친을 볼까요? 육친의 좀 특징이 있죠. 육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발생하는 거, 어떻게 보면 혈연이죠, 혈연. 그것이 내부적인 어떤 관계인데 그것이 외부적, 사회적인 관계로 바뀐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사회적 평가입니다. 자연적인 혈연 관계를 사회적인 입장에서 평가해 주는 것이 육친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십신로 표시할 수 있다. 단순히 자연적인 어떤 관계, 이렇다면 십신로 표시할 필요가 없고 십간이나 오행으로 표기하면 끝이지만 육친에는 반드시 사회적인 평가, 사회적인 인식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십신으로 표시한다. 나를 낳아준 여성, 그게 혈연적으로 어머니, 나의 모친, 생모.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걸 평가하면 정인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다는 거죠. 남성이라면 정제는 처, 편제는 아버지, 편제는 또 숙부, 백부, 고모, 아버지의 형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인은 모친, 편과는 아들, 상과는 조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육친에서는 우리가 육친의 태극점은 주곡벌 우선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십신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양라음녀로서 남자가 일간이 양간이면 모친은 음간이 돼야 되고 정인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음간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모친은 정인입니다. 그 십신의 음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칭으로 모친, 정인, 부친, 편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들, 식신, 딸, 상관. 이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자료들, 책들에서는 남자에게는 아들이 뭐 편관, 그렇죠? 나를 극하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제가 낳아준 것, 정제가 낳아준 나와의 동성이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들은 그냥 식신 이렇게 본다. 이게 그 말입니다. 십신을 기준하지 않고 다시 십간을 다면 혼란스럽다. 특별한 경우에만 귀곡자 육친법, 간합법이죠. 간합법. 그리고 전통 육친법을 가미한다. 귀곡자 육친법이 뭐냐면 산명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부부간에는 무조건 간합해야 된다. 육친은 무조건 목의 중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간이 경금이죠. 그러면 부부간에는 무조건 간합해야 된다. 을목이 처입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경금이라면 을목이 남편이라는 거죠. 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간합육친법입니다. 이게 이 말이고요. 목의 중심이다 이 말은 경금은 본래 모친이 누구냐면 기토죠. 기토. 그러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간목이죠. 간합하니까요. 그런데 기토가 없고 무토만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간목이 아니고요. 계수가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 육친법, 이 기곡자 육친법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육친에서 음양혼잡이 당연시되는 육친이 있죠. 바로 남자한테 부친, 자녀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남자에게 정제가 처고요. 편제가 부친입니다. 정제, 편제가 같이 있다고 그래서 처가 2명이랄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정제가 손상을 당하고 있다. 편제가 손상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봐야 된다. 정제가 손상을 당하고 있는 것을 구해주는 것이 처이죠. 편제가 손상당하고 있는 걸 구해주는 것이 부친입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건 당연하다. 혼잡 제거가 육친 확정의 첫 단계가 아니고 손상에서 구응하는 걸 찾는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앞에 내용을 요약합니다. 호일명은 논명시의 체계적 사유와 변증 분석을 강조한다. 기기 전체의 운동. 기기란 유통이죠. 기의 유통, 기제.
전체의 운동을 강조하고 오행의 구체적 작용 법칙의 변증 분석을 궁구한다. 실제상 훌명의 체계에서 음양기의 운동 규칙은 음양은 상호 표리 관계다. 양사 음생한다. 음사 양생한다. 이런 걸 수용한다. 그 다음에 왕세의 진기. 일주가 구체적인 대운유년의 왕세를 아는 것. 이게 신강약 판단법이죠. 이것은 산명학개론 상권 148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제가 간단히 써놨는데요. 우리가 신강약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주거법에서는 이것은 매우 부차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격국법에서조차도 신강약을 따지죠. 예를 들어서 특히 제격 같은 경우는 신이 약하면 파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세 판정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잠깐 산명학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12운 그 다음에 산명에 특히 말하는 별 이름이 종성이라고 하는 종성 12운을 태양생욕 관대 임관 제왕 쇠병 삼요절 이것이 우리가 12운이죠. 그런데 산명에서는 여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종성이라고 해서 주성은 10간이고요. 10간 10신이고 종성은 지지 12운입니다. 그러니까 태는 천보, 그 다음에 양은 천인, 생은 천귀, 욕은 천황, 그 다음에 천남, 천록, 천장, 천당, 천호, 천극, 천고, 천치 이렇게 해서 12종성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 점수를 부여하죠. 천보성은 3점, 천인은 6점, 그 다음에 9점, 7점, 10점 이렇게 쭉 붙입니다. 장생보다 목욕이 점수가 낮죠. 주호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당성, 그러니까 세죠, 세에 해당하는 것은 8점입니다. 묘에 해당하는 천고성은 5점이죠. 여기서 이제 신강, 신약, 신중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태에 해당되는 것, 즉 천보성 3점인데 이것은 약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 강, 중, 그 다음에 양양약 이렇게 구분하죠. 이게 인체성도라는 건데요. 한명학에서 이렇게 열십자로 나누고요. 여기는 일간이고요. 이쪽에가 년지 12운이고 여기가 월지 12운 여기에 천보성인지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지 12운이죠. 이 12운 3개를 가지고 신강약을 판단하는 것이 지금 여기 한명에서 얘기하는 신강약 판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열십자에 해당 인체성 열십자에 해당되는 연간, 그 다음에 월지 사령, 그 다음에 밑에가 월간. 연간 위치한 데를 북쪽이라고 하고요. 월간 위치한 데를 남쪽이라고 합니다. 일지 사령 간을 우리가 동쪽, 그 다음에 년지 사령간을 서쪽 이렇게 하죠. 그래서 년지 12운 이게 초년, 월지 12운이 중년, 그
그다음에 일지 12운이 말년 이렇게 구분도 하고요. 남쪽 월간에 해당되는 직업이 하고 싶은 일, 천직. 년지 12운 서쪽에 있는 이 사령간에 해당되는 것이 적직,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 분야,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냅니다. 점수. 그래서 신강은 28점 이상, 신중은 10에서 27점, 신약은 9점 이하.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점수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약법으로, 자, 신강은 여기서 말하는 강성이 여기 관대, 임관, 제왕 세 개죠. 강성이 이 셋 중에서 년지 12운, 월지 12운, 일지 12운 셋 중에서 하나 이상, 그러면 신강이다. 신약은 약성이 3개이거나 약성이 2개, 중성이 1개, 또는 중성이 2개, 약성 1개. 이 중성 2개일 때는 천인, 천고성을 의미하죠. 이게 신약이다. 천인, 천고, 신중은 중성이 3개 또는 중성 2개, 약성 1. 여기 중성 2개, 약성 1에 해당되는 신중은 천인, 천고 제외. 그러니까 양이나 묘에 해당되는 건 제외하고 중성이어야 되고, 약성이 하나인 경우에는 천당성도 약성으로 포함시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한명학 그쪽 가서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주보법에서는 주보를 고른 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비급, 인성 비급이 주보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격을 논할 수 있죠. 사주팔자에 인성이 있어도 그런 정도나 쓰이지, 신강신약은 구체적으로 주보에 쓰이지 않습니다. 네, 호일명 선생의 생각을 좀 볼까요? 일주 왕수 판별의 의, 역량, 우리가 캐파라고 하죠. 캐패서티. 양력. 캐파. 양력이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사에서 부득이 구하고자 하는 그것은 재관이라는 두 글자죠. 신강과 신약은 재관을 얻는 방법과 효과가 다르다. 즉 이것이 논명의 제일 관입니다. 재관을 얻는 방법, 효과, 이것을 보기 위해서 신강과 신강을 구분한다. 일주의 왕세는 정편, 양격으로 나눈다. 일주는 명주 본인을 대표하고 일간이며 일원, 원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격이란 50여만 개, 58만 개 되죠. 58만 개. 팔자의 경우를 몇 가지 모형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격을 나누는 목적, 사고의 계통을 편리하게 하는 데 있다. 단점은 경직되기 쉽다는 데 있다. 음양의 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데 유리한 것은 소용돌이형으로 에너지가 작동하는가, 방사형으로 작동하는 에너지인가를 보는 것이다. 신약 및 왕극, 신약이나 왕극은 주부에서는 합류하는 경우죠. 합류형,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왕극하면 모두 소용돌이형에 속한다. 신왕은 신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도 됩니다. 신왕 및 약극, 주부에서는 합거형입니다. 모두 방사형에 속한다. 호일명 체계는 오로지 두 종의 격으로만 나눈다. 정격과 편격이다.
편격은 기격, 변격을 불리기도 한다. 격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정격, 기격. 태극은 양이 사상으로 분화가 되는 거고요. 왕하고 억이 있으면 정격. 그래서 이것은 신강격, 신왕격. 약하고 도움이 있으면 이건 정격이죠. 그래서 신약격. 기격에서는 왕한데 억이 없으면 기격인데 편왕격. 약한데 도움이 없으면 기격인데 편약격. 그래서 종약, 종왕 이런 거 우리 앞에서 봤죠. 개념적으로는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왕, 극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정은 중용을, 기는 편파적임을 의미한다. 산명은 기를 보는 거죠. 기. 산명산 오로지 기운을 관찰한 자. 소위 억부란 산명사가 인위적으로 부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 자기의 자아 조절과 자아가 억부함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기운 자기의 자아 조절과 자아가 조절합니다. 억부가 있으면 정격이고 억부가 없으면 변격 내지는 기격이다. 편격이라고 했었죠. 자, 습관적으로 사격법으로 나누는데 신왕격, 신약격, 편왕격, 편약격. 이것을 신강, 신약, 극왕, 극약으로 바꿔둡니다. 신약과 극왕은 합류형이라고 그랬죠. 합류형. 그래서 소용돌이형. 그다음에 신왕, 신강인데, 그다음에 편약, 이것은 극약이죠. 이건 합거형. 이것은 방사형이라고 했죠. 이거는 소용돌이, 방사. 이런 소리가 구분해봤죠. 그래서 이 신강약에 너무 매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런 정도 신강약 판단 이런 정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주팔자를 신강약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은 산명학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기반으로 신강약을 판단한다. 대략 판단. 그러면 산명학은 1까지밖에 안 하죠. 근데 시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적천수에서 원령 제강지구 시 귀속지지라고 했기 때문에 귀속지 시를 반드시 참고하라고 했는데 원래는 어떤 주야가 이건 양 이건 이런 음양법에서 주야로 나눴던 것 이런 정도로 활용하면 훨씬 편한데 이것을 시주에 12분에 다시 대조한다. 이런 건 사실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썩 그 이론적인 어떤 체계를 갖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를 일단 활용을 하긴 하는데 시에서 년월일과 대조를 합니다. 시지가 방해를 하는지 조력을 하는지를 봐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년월일로 신강, 신약, 신중 이렇게 구분했는데 시에서 이걸 돕거나 하면 그냥 신강이겠죠. 시에서 년월일시에서 신강으로 결정된 것을 돕지 않으면 신약이나 신중으로 가겠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필요한 것은 약이냐 강이냐만 따지면 되는 거죠. 신중은 사실 좀 애매한 주거법에서는 사실 이런 의미는 필요 없는데 애매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신중인데
시에서 이걸 돕지 않으면 당연히 신약으로 가는 거고, 도우면 신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주어법에서는 합류와 합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간의 신강, 신약, 신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십간의 강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합거냐 합류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간의 신강약을 판단할 때는 산명학에서 말하는 련월일치의 사령간을 가지고 12운에 대조해서 신강신약을 일단 대략적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시에서 그것을 돕는지 방해하는지를 보아서 신강이 신약으로 간다거나 신중으로 간다거나 그 다음에 뭐 신약이 신중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강, 중, 약 이렇게 되겠죠. 중은 강으로 가기도 하고 약으로 가기도 하고 약이 강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약은 중으로 가고 강은 중으로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애매한 것은 신중인데 신중은 주법법에 사실은 필요가 없는 개념이다. 이런 정도 해도 사주팔자를 우리가 읽을 때 신강이냐 신중이냐 신약이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운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억부법으로 볼 때도 약이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강, 중약 어디에 해당하는지보다는 약한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아까 약한 것이 약성이 3개인가. 그게 약성 3개, 그 다음에 약성 2, 뭐 중성 1, 중성 2, 약성 1. 천인이나 천고성이 있을 경우 그게 중성이긴 하지만 그때는 신약으로 본다. 이런 것 정도 우리가 주의하고 그럴 경우에 억부가 필요하다. 이런 것 정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신강약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호일명 선생은 그런데 신강약으로 이 사주팔자를 읽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강약을 판단할 때 이런 어떤 그 체계를 이용해서 판단한다. 왕하고 옥이 있으면 정. 뭐가 왕한 거냐, 뭐가 약한 거냐를 또 봐야 되잖아요. 이런 등령 뒤에 나옵니다만 이런 것 있습니다. 영, 정, 기, 정, 다음에 신, 득. 뭐 기를 얻었다 그러면 등령이죠. 정을 얻었다 그러면 통근, 신을 얻었다 그러면 비겁. 그러니까 천간 뿌리 없는 천간 방부죠. 이런 것을 가지고 왕약을 또 따지고 뭐 그러는 건데 그건 다음에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